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문학TV 고경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는 사마천 사기 열전 중에서 회남 형산 열전 첫 회를 시작했습니다. 잠깐 지난 이야기를 먼저 요약을 좀 해드리면, 한나라의 고조 유방의 아들 중에서 조나라 여인에게서 태어난 아들 유장은 아버지 유방이 죽자 여태후 슬하에서 성장을 했고, 또 여태후가 죽고 배다른 형제였던 유황이 황제 문제에 오르자 형만 믿고 무리하게 행동을 하다가 조정 신하들의 주청에 한지인 파군 쪽으로 귀양을 가게 되었고, 결국 귀양을 가다가 제 성질에 못 이겨서 스스로 굶어 죽었습니다. 자, 이때 황제 문제는 이복 동생 회남왕의 죽음을 아쉬워하면서 그의 아들 삼형제에게 회남왕 유장이 다스리던 땅을 셋으로 분할을 해서 본국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그 유장의 아들 삼형제 중에서 첫 번째 유한, 그리고 둘째 유발, 셋째 아들 유사, 이렇게 세 명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회남왕에 봉해진 큰아들 유한과 그의 후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이번 이야기 주인공 회남왕 유황은 대의적인 명분 때문이 아닌 사적 감정, 그리고 아버지 죽음에 대한 복수심 때문에 한나라 천자를 상대로 반역을 계획하다가 실행하지도 못하고 스스로 자결하고만, 그리고 또 그 후손들까지 모두 멸족당하게 만든 아주 지혜롭지 못하며 넓은 사고를 갖추지 못한 무능하고 아둔한 회남국의 왕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우리는 어떤 한 가지에 매몰되면 그 주변 상황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외골수로 일관하는 인물들을 가끔 보게 됩니다. 자, 오늘 이야기 주인공 회남왕 유한이 바로 그런 인물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장의 세 아들이 황제 문제가 죽고 난 다음 그의 아들 효경제가 황제에 오른 지 3년째 되는 해, 그러니까 기원전 154년입니다. 이때 5초 7국의 반란이 일어나는데, 이 반란에 어떻게 행동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가 황제가 되고 3년이 지나서 오나라의 왕이었던 유비가 주동을 해가지고 5초 7국의 난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나서 반란을 주도했던 우왕이 이 회남 땅을 찾아가도록 사자를 보냅니다. 그러자 이 회남왕 유한도 자기도 군사를 일으켜갖고 이 반란에 함께 호응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때 회남왕의 승상이 먼저 나서면서 자기 왕 유한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대왕께서 군사를 일으켜서 오나라와 함께 호응하려고 한다면 신을 장수로 임명해 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이 회남왕은 냉큼 군사를 승상에게 맡기게 됩니다. 하지만 이 회남 땅 승상은 장수가 되자마자 회남의 성을 굳게 지키면서 성을 지키기만 할 뿐 군대를 이끌고 성 바깥으로 나가서 천자의 나라 한나라를 공격하지 않습니다. 사실상 자기 왕인 회남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은 것입니다. 이런 회남국의 처신에 한나라 역시 회남은 배반하지 않았구나라는 생각에서 지원군을 보내서 오히려 반란군으로부터 회남을 구하도록 지원을 합니다. 자, 이처럼 회남국 승상의 아주 재빠르고 올바른 상황 판단과 행동 때문에 다행히도 회남국은 5초 7국의 반란에 휘말리지 않았습니다. 그나마 나라를 온전하게 보존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이 승상이 회남왕 유한의 지시를 그대로 따랐었더라면 회남 역시 역모에 가담한 죄의 대가를 톡톡히 받았을 겁니다. 이런 회남의 승상 명령 불복종 때문에 그와 같은 행동이 오히려 회남국을 살리는 길이 되었던 겁니다. 한편 또 다른 유장의 셋째 아들 여강왕 유사에게도 반란을 함께 하자면서 오나라에서 사자를 보냈습니다. 그때 이 여강왕 유사는 반란에 당장 호응하진 않고 오히려 자기 사자를 오나라 반란을 지연 중에 있었던 남쪽의 월나라로 파견을 해서 그 소식을 간접적으로 전달받아서 왕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합니다. 여강왕 유사가 이렇게 한 이유는
유사 역시 사실은 반란에 가담할 의중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기가 직접적으로 가담하지는 않고 간접적으로 월나라와 소통하면서 눈치를 보다가 어떤 상황을 지켜보기 위해서 그렇게 행동했던 겁니다. 또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오나라 사자가 형산국을 찾아갔습니다. 이 형산국에는 유장의 둘째 아들 형산왕 유발이 있었는데 이 유발만큼은 자기 성을 굳게 지키면서 두 마음을 품지 않고 한나라를 위해서 오나라가 주동한 모반에 전적으로 가담하지 않았습니다. 자, 유장의 3명의 아들 중에서 오직 둘째 아들 유발만 양다리 걸치지 않고 한나라를 그대로 따랐던 겁니다. 마침내 휴 경제 4년, 불과 3개월 만에 오초칠국의 반란이 평정됩니다. 그러자 황제 경제는 반란에 가담하지 않은 형산왕 유발만 충성스러운 신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유발에게 말합니다. 형산왕 유발, 그대가 다스리는 남방지대는 습하다고 내가 들었습니다. 그러니 이번에 더 좋은 비옥한 땅으로 옮겨가도록 하시오라고 말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형산왕 유발을 이번에는 저 북쪽으로 올려서 더 좋은 기름진 땅 제북왕으로 삼아서 그 제북 땅을 다스리도록 표창을 합니다. 자, 한편 이 두 마음을 품고서 접경 월나라에서 여러 차례 차사를 보내가지고 서로 왕래했던 여강왕 유사에 대해서는 그 내용을 알고 약간의 경계심을 품고 오히려 월국과 떨어진 유발이 다스리던 형산왕으로 옮겨서 장강 북쪽을 다스리도록 지시를 합니다. 그리고 반란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려다가 신하 승상에 재치 있는 일처리로 모반에 가담하게 되지 않은 회남왕 유한은 그가 다스리고 있던 그 땅 그대로 두었습니다. 자, 이와 같이 나라가 혼란해졌을 때 뜨뜨미지근하게 눈치만 보면서 처신한 두 사람, 이 두 사람은 포상하지 않았고 적극적으로 반란군을 격퇴하기 위해서 나섰던 유발에게만 확실한 포상을 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주인공 회남왕 유한과 그의 부인 그리고 그의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남왕 유한은 글 읽기 그리고 검은고 타기 이런 것들을 무척 좋아한 반면에 사냥을 하거나 말 타는 거 이런 것들은 싫어했습니다. 반면에 또 백성들에게는 잘 베풀어 가지고 자기의 명성을 널리 알리고자 많은 노력을 했었습니다. 이처럼 제국의 왕으로서는 유한이 상당히 좋았는데 다만 자기 아버지 회남 여왕 그러니까 유장이 굶어 죽게 된 것에 대해서 원망을 갖고 기회가 될 때마다 내가 반란을 일으키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하지만 그럴 기회가 좀처럼 찾아오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시간이 쭉 흘렀습니다. 결국 황제 경제가 죽고 그의 아들 무제가 황제에 오른 지 2년 되는 기원전 139년에 회남왕 유한이 한나라 조정 장안에 입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회남왕은 평소에 한나라 조정 내에 태위직에 있는 무한후 전분과 아주 친한 사이였습니다. 이때 태위 전분이 회남왕을 맞이하려고 장안 바깥에 패상까지 와서 마중을 나갔습니다. 이때 회남왕을 만나서 전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대왕, 지금 우리 황제께서는 태자가 없으십니다. 반면에 대왕께서는 고조 황제 유방의 친손자이시고 또 행실에 있어서만큼은 인과 의를 행사하셨으니 천하에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 만약에 황제 무제께서 갑자기 풍어하시면 대왕 아니면 어느 누가 그 황제 자리에 즉위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이 말을 한 전부는 원래 한나라 조정 내에서 약간 간악한 그런 신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아부떠는 말을 한 거죠. 자, 이 말을 듣고 회남왕 유한은 그 소리를 듣고서 좋아라 하면서 전분에게 뇌물로 돈도 주고 재물도 후하게 주게 됩니다. 이후에 회남왕은 남몰래 유력 인사들 그런 사람들하고 교류를 하고 또 백성들의 인심을 끌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왜 그랬냐면 백성들의 인심을 끌어야 반역을 일으키기가 좋다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또 시간이 4년이 더 흘렀습니다. 어느 날 하늘에
혜성이 싹 나타나는데 그 혜성을 본 회남왕이 마음속으로 약간 껄끄럽게 생각합니다. 근데 때마침 어떤 사람이 회남왕에게 다가가서 유세를 하면서 이렇게 말을 전합니다. 지난번에 오나라가 5초 7국에 모반을 하려고 군사를 일으켰을 때도 저 혜성이 지나갔는데 그때 혜성 꼬리 길이가 그렇게 길지는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전쟁으로 희생된 사람이 무척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번 혜성의 그 꼬리 길이가 그때보다 훨씬 더 길은 걸 보니까 만약에 반란이 일어난다면 참여하는 군사들이 그때보다도 훨씬 더 크게 일어날 것 같습니다. 라는 말을 합니다. 자, 이 말을 회남왕이 듣고 동기부여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더해가지고 무제 황제가 아직 태자가 없으니 천하의 반란이 발생한다면 저희들끼리 서로 황제가 되려고 다툴 것이고 더욱이 그러려면 내가 가만히 있을 게 아니라 무기, 공격용 기구 이런 것들을 미리 준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각 지역의 군수, 그 다음에 제후의 왕들, 그 다음에 유색의, 그 다음에 재주가 좀 뛰어난 이런 인재들을 자기 편으로 만들려고 그들에게 돈도 주고 뇌물을 막 제공을 합니다. 이와 같이 회남왕이 그런 행동을 하면 할수록 오히려 모략을 꿈꾸는 이런 여러 변사들이 앞다퉈서 회남왕에 찾아와서 아첨을 하기 위해서 그때마다 좋은 소리, 반역을 할 수 있는 기회, 뭐 이런 것들을 막 얘기를 합니다. 그때마다 이 회남왕은 상당히 기뻐하면서 그들에게 많은 또 금전을 하사를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반역의 음모는 점점 커져가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회남왕 유한에게는 그 자식들이 있는데 먼저 딸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회남왕의 유릉이라는 딸이 있었는데 이 딸이 머리가 아주 총명하고 말재간이 좀 있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회남왕은 자기 딸 유릉에게 돈을 많이 챙겨주고는 수도 장안으로 보냅니다. 그래서 황실 안의 상황을 염탐하게 하려고 자기 딸을 보낸 겁니다. 그리고 황제의 측근들과 교류를 하도록 해서 정보를 캐내기 위한 일을 벌입니다. 반면에 이 황제 무제는 회남왕 유한이 자기한테는 아저씨뻘 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회남왕에게 나이가 들은 어른에게 존경의 표시로서 한무제가 안석이라는 의자, 그 다음에 지팡이 2개를 선물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장안까지 황제를 찾아서 조회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라는 허락을 내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회남왕은 어떻게 보면 무제 황제의 편의를 많이 받게 된 거죠. 그러면 이번에는 회남왕의 부인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회남왕의 부인 여러 명 중에서 왕후로 도라는 이름을 가진 여인이 있었는데 회남왕은 그녀를 무척 총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왕후 밑에 태자 유천이 출장을 했고 또 아까 얘기한 딸 역시 그 도라는 왕후로부터 출장을 했습니다. 근데 이 태자 유천은 장가를 보내야 되는데 그 배우자로 태자비로 왕황태후, 그러니까 한나라 무제의 어머니의 외손자인 수성군의 딸을 비로 삼게 합니다. 그러니까 황실의 여인과 함께 결혼을 해서 며느리로 맡게 된 거죠. 근데 이 회남왕은 그동안 자기가 반역을 하기 위해서 준비해놓은 병장비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이 며느리가 되는 태자비가 혹시라도 알아차리고 한나라 조정에 알릴까 두려워가지고 자기 아들 태자에게 야, 너 네가 얻은 네 와이프 부인을 사랑하지 않는 척하면서 3달 동안 같이 잠자리 하지 말라라고 지시를 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3달이 지났습니다. 근데 안면을 싹 돌리고 3달이 지나자 이 회남왕 유한이 거짓으로 자기 아들 태자에게 야, 엄마, 너 왜 네 부인하고 합방을 하지 않는 거야? 라고 화를 확 내는 척을 하더니 오히려 자기 아들 태자하고 며느리인 태자비를 같은 방에 함께 있도록 딱 가두고 방 바깥에서 문고리로 문을 딱 봉해버렸습니다. 마치 적극적으로 합방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척한 거죠. 그러고 나서 사실은 아버지하고 아들이 태자가 한통속이 돼가지고 결국은 끝끝내 그 합방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태자비를 손 하나 끄딱 대지 않은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사실상 암암리에 새로 얻게 된 며느리를 소박 놓기 위한 행각을 부자가 짜고 버렸던 겁니다. 결국 결혼을 했지만 혼인을 하고서도 몸 한 번 섞어보지 못한 태자비가 스스로 나 그냥 친정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서 이 회남왕은 못 이기는 척하고 얼른 황제 무지에게 글을 딱 써가지고 죄송합니다. 이 아이가 장안에 다시 돌려보내야 될 수밖에 없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보내버렸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단 입막음을 깔끔하게 한 거죠. 한편 이 회남왕의 부인이었던 왕후 도라는 여자 역시도 자기가 낳은 아들이 태자에 올랐죠. 그 다음에 딸 유릉이 회남왕의 총애를 받게 되니까 권력을 제멋대로 휘둘면서 그 지역 백성들의 밭도 빼앗고 집도 빼앗고 또 사람들은 막 함부로 다루고 뭐 가두고 막 이런 일을 벌인 겁니다. 자, 그러니까 보면 회남왕의 남편이니까 남편의 권력에 올라탄 못된 부인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기 시작한 것이죠.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이 회남왕 유한이 반역을 도모하기 위해서 벌이는 그 과정을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남왕의 태자와 그 밑에 낭중, 뇌피라는 사람 사이에 불화가 발생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한나라 조정과 이 회남왕 사이의 관계가 더욱 악화되기 시작합니다. 이 회남왕은 모반할 수 있는 기회를 여러 차례 맞게 됩니다만 계속해서 망설이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등장인물을 좌측에 올려놓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원전 124년입니다. 태자 유천이 검술을 배웠는데 자기하고 실력을 겨룰 만한 사람이 없다라고 생각해서 그 중에서도 검술이 뛰어나다는 낭중 뇌피라는 사람을 불러가지고 서로 딱 겨뤘습니다. 근데 뇌피는 처음에 사형을 하다가 잘못해가지고 태자를 찌르게 되었습니다. 이때 상처를 입게 된 태자가 뇌피에게 화를 버럭 내니까 뇌피가 막 쫄았습니다. 자, 그 뒤로 태자천이 자기 아버지 회남왕에 찾아가가지고 맨날 뇌피를 헛듣는 말을 합니다. 그러자 이 회남왕은 뇌피를 면직시켜버리고 아예 아무 일도 못하게 가둬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뇌피는 안 되겠다. 내가 차라리 이 회남 땅을 도망쳐서 수도 장안에 들어가서 충노족을 무찌르는 군대에 들어가야 되겠다라고 해서 장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황제에게 글을 올립니다. 그래서 회남 땅에서 자기가 왜 도망 나오게 됐는지에 대한 입장을 보고를 합니다. 자, 이때 이 보고를 받은 황제는 일단 뇌피가 대단한 사람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밑에 정의를 시켜가지고 하남군의 도의에게 이 사건을 조사해라 라는 그런 지시를 내립니다. 그래서 하남군의 도의가 이 사건 조사를 위해서 회남 땅의 태자를 체포하려고 합니다. 그때 회남왕하고 왕후도가 이참에 우리 태자를 보내지 말고 군사를 동원해서 반란을 일으킵시다 라고 모의를 합니다. 근데 하필이면 반란 계획이 차질을 빚어가지고 예정보다 한 10일 정도 반란 디데이가 좀 지체되게 되었습니다. 그 사이에 황제가 쓴 조서가 하남 땅에 당도해서 도의가 바로 태자를 신문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 이 당시 회남국 내에 승상이 있었는데 이 승상이 회남국의 수춘현이라는 관리가 태자를 빨리 체포하고 신문하지 않고 시간을 끌었냐라는 그 문책을 해가지고 업무 태만죄를 물어가지고 탄핵시켜 버렸습니다. 자, 그러니까 회남은 이때 승상에게 선처를 좀 해달라라고 부탁을 했는데 승상은 그거를 받아들이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회남왕은 자기 사람을 시켜가지고 조정에 이 승상을 또 고발을 합니다. 그러니까 황제가 그 고발장을 또 보고 다시 자기 밑에 정의에게 이것도 조사해라 라고 지시를 합니다. 자, 이처럼 죄를 저지른 태자를 두고서 회남의 승상과 또 회남왕 사이에 서로 옥신각신하는 그런 형국이 되었던 거죠. 이런 식으로 점차 시간이 쭉 지나면서 사건의 이 실마리가 회남왕에까지 슬슬 연루되는 게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급해진 회남왕은 자기 사람을 시켜가지고 한나라 조정의 공경 대신들이 있죠. 이 사람들의 동태를 살피도록 보냅니다. 하지만
이 한나라 조정래 공경들은 회남왕을 체포해가지고 죄를 다스려야 된다라는 그런 주청을 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회남왕은 모반을 계획한 내역까지 혹시라도 발각될까 싶어가지고 그때부터 더욱 두려워하게 됩니다. 자, 아버지 회남왕이 두려워한다는 것을 알게 된 이 태자 유천이 아버지를 찾아가서 계책을 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만일 한나라 조정에서 사자를 보내가지고 아버님을 체포하려고 한다면 차라리 우리 호위병을 위장을 시켜서 한나라에서 내려온 사자를 먼저 살해하고 저 또한 사람을 시켜가지고 한나라에서 보낸 중의를 찔러 죽일 테니까 그때 군사를 일으킵시다 라고 계획을 합니다. 한편 황제 무제는 한나라의 중의 은교행을 회남국에 파견을 해서 회남왕을 신문해라 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회남왕은 한나라의 사신이 온다는 소식을 딱 듣고 그 즉시 태자의 계책대로 한나라에서 온 사신도 죽이고 중의도 죽이려고 딱 했습니다. 근데 한나라의 중의가 회남 땅에 딱 도착을 했는데 이 회남왕의 한나라의 사신의 얼굴을 딱 보니까 안색이 상당히 온화하고 회남왕을 신문하는 것도 뇌피를 왜 파면했느냐라는 그 일에 대해서만 딱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회남왕은 내가 품고 있는 반역의 음모가 아직 폭로되지는 않은 것 같구나라고 추측을 한 다음에 반역을 뒤로 미룹니다. 이와 같이 반란 시도를 당시 상황 분위기를 감안해서 싹 접은 거죠. 어찌 보면 이 회남왕 유한은 약간 우유부단한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결정을 내렸던 겁니다. 자, 이처럼 조사를 다 마친 한나라 중의는 다시 한나라로 돌아가서 자기가 들은 사실을 그대로 보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회남왕을 문책하려고 했던 조정 대신들이 오히려 나서서 아니 충노를 치겠다고 나서서 여기까지 왔던 뇌피를 저지한 죄를 물어가지고 회남왕을 오히려 기시형에 처해야 된다고 우리가 주청을 했는데 황제가 승낙하지 않네. 자, 그러니까 이번에는 이 조정 대신들이 모여가지고 그러면 회남왕을 폐위시켜야 합니다라고 또 주청을 올립니다. 그러니까 황제 무제가 이거 역시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또다시 조정 대신들이 모여가지고 그러면 죽이지도 못하고 폐위도 못 시키고 한다면 최소한 회남왕이 갖고 있는 봉토 5개원을 삭탈합시다 라고 이렇게 또 주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할 수 없이 황제 무제가 5개는 좀 많은 것 같고 2개원만 삭탈하는 것으로 합시다 라고 해서 그렇게 결론 짓습니다. 이렇게 해서 중의가 그 결과를 갖고 다시 회남 땅에 돌아와서 회남왕에게 죄를 사면하겠다라고 선포를 했습니다. 근데 사실 회남왕은 처음에 한나라 공경 대신들이 자기를 죽이라고 주청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봉지를 삭탈한다라는 소식은 듣지 못했기 때문에 한나라 사신이 온다는 말을 딱 듣고 체포돼서 자기가 혹시 끌려가지 않는가 싶어 두려워가지고 안 되겠다. 우리가 예전에 모의했던 것처럼 사신 찔러 죽이고 우리 모반을 시작하자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한나라 중의가 딱 도착해서 죽음이 아니라 사면한다는 소식을 딱 전하니까 회남왕은 얼굴 화색이 싹 돌면서 모반할 그 계획을 또 연기하고 이 모반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회남왕은 자기가 백성들을 위해서 내가 본국을 잘 다스렸는데도 불구하고 내 봉지가 삭달당했다라고 하면서 아주 분통해합니다. 결국 회남왕은 다시 반란을 도모하려는 음모를 구체화시켜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목숨 살린 거는 이제 뭐 잊어버렸고 자기 땅 빼앗기는 거에 또 기분이 나빠서 반란을 또 도모하겠다라는 마음을 먹게 되는 거죠. 한편 이 수도 장안으로부터 온 여러 사신들이 이 회남국을 왕래하면서 이상한 소문을 내고 다니는데 그 내용이 주로 이 황제 무제에게는 아직 아들이 없고 한나라가 잘 다스려지지 않는다라는 그런 소식이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회남왕은 사실 그 누구보다도 그 일에 대해서 기뻐했어요. 반대로 한나라에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한나라 조정이 아주 잘 다스려지고 황제에게 아들이 태어났다라는 말을 접하게 되면 회남왕이 은근히 속에서 화가 막 끌어올랐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아예 믿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 황제 무제에게는 회남왕 유한이
유씨 집안의 아저씨뻘 되니까 사실은 계속 봐줬던 것 같은데, 그렇게 할수록 회남왕 유한은 오히려 반역의 음모를 더욱더 키워갔던 것입니다. 이런 사례로 본다면 중책을 맡은 책임자라면 때때로 자기 휘하에 반복적인 잘못을 하는 사람에게는 일벌백계 또는 신상필벌을 해야 한다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선처는 오히려 그에게 오만하고 방자함을 북돋을 수 있기 때문이죠. 애초에 아닌 것은 초반에 꺾어야 될 때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회남왕과 또 그의 신하 중에 오피라는 사람과 반란에 대한 서로 의견 충돌이 일어납니다. 이번 이야기는 이 오피가 회남왕에게 반란을 기도하면 안 된다라면서 간언한 내용입니다. 회남왕이 오피에게 반란을 일으켰을 때 장군을 맡으라고 하자 반란 자체는 나라를 망치는 길이라면서 반대를 했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회남왕은 밤이나 낮이나 신하 오피, 그 다음에 좌우라는 신하, 이 신하들과 지도를 딱 펼쳐놓고 우리가 반란을 일으켰을 때 군대가 어디로 진군을 하고 어디를 막고 해야 될 그런 계획을 계속해서 짜고 있었습니다. 이런 회의를 하는 도중에 회남왕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지금 황제 무제께서는 태자가 없으니 만약 붕어라도 하시기라도 한다면 조정 신하들은 반드시 저 교동왕이나 그렇지 않으면 상산왕을 부를 것 같다. 그리고 이 나머지 제후들도 서로 다툴 것인데 나라고 가만히 있을 수 있겠는가? 또 나는 거기다가 고조 유방의 친존자다. 그리고 나는 백성들에게 지금까지 아주 잘 해왔고 또 황제께서 그간 나를 후회하게 대해줬기 때문에 내가 참았을 뿐인데 만약에 사변이 일어나면 내가 어떻게 북면하는 신하가 되어가지고 어린 것들을 섬길 수가 있겠는가? 라고 말을 합니다. 사실 당시에 주변에 유씨성을 가진 제후들 중에서 회남왕의 유씨의 그 학렬이 가장 높아서 이런 말을 했던 것입니다. 말을 막 이렇게 마친 회남왕은 신하 오피에게 만약에 우리가 모반을 일으켰을 때 선봉에는 당신이 장군에 서시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듣고 오피가 얼굴이 딱 붉어지면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황제께서 관대하게 대왕을 용서해 주셨는데 어떻게 이런 망국의 말씀을 하십니까? 신은 옛날에 춘추시대 때 오자서가 오왕 부차에게 간언을 했지만 끝내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자기 왕을 원망한 것처럼 저 역시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여기서 이 춘추시대 때 오자서는 오나라 왕 부차에게 월왕 구천을 살려준 상태로 다른 조나라나 제나라 이런 거 넘보지 말고 일단 월왕 부천부터 죽입시오라고 하면서 계속 조언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미움을 사가지고 오왕 부차에게 죽게 된 인물 아닙니까? 이처럼 이런 예를 들면서 자기가 죽음을 각오하고 회남왕에게 황제를 상대로 모반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직언을 얘기했던 겁니다. 회남왕이 이 말을 듣고서 오히려 화가 나가지고 오피의 부모를 잡아가지고 그 부모를 석 달 동안 옥에 가두고 괴롭힘을 줬습니다. 그러고 나서 석 달 뒤에 오피를 다시 불러가지고 협박하듯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장군은 과연 내 청을 받아들이겠는가? 그렇게 또 장군에 서라 이렇게 이제 강요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 오피가 다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못합니다 저는. 그리고는 그 모반 계획에 대해서 이번에는 옛날에 주나라 문왕이 무도했던 은나라 주왕을 무너뜨린 것하고 차원이 다르다. 그렇게 해서 설득을 시킵니다. 그리고 또 하나에 진나라가 전국을 다 통일하고서도 백성을 막 핍박하고 쫓아다 밀란이 일어나가지고 망할 때 한고조 유방께서 그러니까 할아버지죠. 당신의 할아버지께서 쉽게 천재 오른 것으로 당신은 오해하고 계신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경제 황제 때 우리 회남국보다 10배나 많은 병력을 갖고도 우초 7국이 반란을 했다가 그 주동조 오왕 역시 죽음당한 이유 당신 모르십니까? 라고 이렇게 또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오피는
춘추시대 때 오나라의 오자서가 자기의 죽은 부처를 뜯어 말리다가 죽었듯이 자기도 그런 심정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한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만약에 모반을 했다가 패하고 조정해서 반드시 당신의 목숨을 끊으라는 조서를 내릴 건데 그때는 다른 군신들에서 가장 앞서가지고 먼저 죽으십시오 라고 이렇게 회남왕의 직언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야, 회남왕이 자기 신하 우피에게서 모반을 하면 안 된다는 그 반대하는 직언을 듣자 이 마음이 답답하고 막 심정이 막 갑갑해진 이 회남왕이 자기 아버지 유장의 그 굶어 죽은 거에 대한 원한의 그 응어리가 가슴에 막 차올랐나 봅니다. 그러니까 얼굴에 딱 침을 흘리면서 눈물을 두루루 흘리더니 더 이상 얘기를 못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우피는 곧바로 일어나가지고 그대로 물러나 버렸습니다. 회남왕 유한은 이러지도 또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갑갑한 심정이었고 또 신하였던 우피는 자기 주군이 자발적으로 사지에 들어가는 그런 모습을 말리기 위해서 간곡함을 담아가지고 목숨 걸고 관원을 했었던 것입니다. 결국 회남왕은 그래도 반란을 결심하게 되고 하는 수 없이 이 오피도 역시 그 반란을 돕게 됩니다. 원래 이 회남왕의 적자 아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태자 유천과 또 회남왕의 서자로 태어난 아들 유불해가 있는데 이 유불해가 또 낳은 아들이 있습니다. 유건. 그러니까 회남왕 유안에게는 손자죠. 이 유건 사이에 삼촌과 조카죠. 이 둘 사이에 알력 때문에 반란을 계획했던 음모가 한나라 조정에 알려지게 돼서 조사를 받게 됩니다. 이때 회남왕이 오피의 조언을 받아가지고 반란을 준비하는 그 과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회남왕과 오피의 주고받는 대화 내용 속에서 반란을 하려고 하는 회남왕과 또 그것은 불가능하다라고 말리는 신하, 이 오피가 나 대화 내용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그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회남왕 유한에게는 태자 유천 말고도 유불해라는 서자가 있었는데 자식들 중에서 가장 나이가 많았습니다만 회남왕은 유불해를 사랑하지 않았고 왕후 도와 태자 역시도 이 서자였던 불해를 자식 또는 자기의 형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이 유불해는 재능이 뛰어나고 기계가 있는 아들 건을 두고 있었는데 아들 유건은 항상 자기 아버지의 배다른 형제 그러니까 태자 유천이 자기 아버지 유불해가 나이가 또 더 많고 형님인데도 불구하고 서자라는 이유 때문에 문안들이지 않는 것을 아주 원망하고 있었습니다. 거기다가 당시의 제후들은 지금과는 달리 적자건 서자건 구분 없이 모든 자제들에게 봉지도 고르게 나눠주고 또 후로도 다 삼았다고 합니다. 근데 할아버지인 회남왕 유한은 아들이라고 해봐야 사실 딱 이 둘밖에 없으면서도 태자를 유천으로 삼고 유독 유건의 아버지인 서자 유불해만 후로 봉하지 않고 막 키웠던 겁니다.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이 아들이 원망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손자 유건은 몰래 다른 사람들하고 결탁을 해서 자기 삼촌인 태자 유천을 고발을 해서 몰아내고 자기 아버지 유불이 그 자리를 대신하게 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근데 태자가 그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유건을 잡아다가 몸을 묶어놓고 여러 차례 매를 가했습니다. 때마침 유건은 태자가 한나라의 중위를 암살하려고 한다라는 그 음모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알고 지내던 수춘년의 어떤 지인에게 부탁을 해서 황제 무제에게 글을 올려가지고 알리도록 했습니다. 이때 올려진 글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지금 회남왕 손자 유건은 재능이 뛰어나지만 회남왕의 왕후 도와 또 그녀로부터 태어난 태자 유천이 유건을 시기해가지고 해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유건의 아버지 유불해는 죄가 없는데도 여러 번 잡아다 가두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유건이 아직은 살아있으니까 유건을 불러다 면담을 하고 상담을 해보면 회남왕이 준비하고 있는 은밀한 일까지 다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상주문을 올립니다. 그렇게 해서 이 상주문을 읽은 황제는
그 일을 자기 밑에 정의에게 조사하라고 맡깁니다. 그래서 정의가 하남군의 관청에서 조사하도록 또 지시를 합니다. 이때 한나라 조정에서 예전에 한고조 이방 여태우 때 여태우를 열심히 모시던 벽양호 심의기가 있죠. 이 심의기의 손자인 심경이라는 사람이 자기 할아버지로 죽게 한 사람이 저 유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해남왕 유한의 아버지거든요. 그러니까 당시 조정의 승상 공손흥을 찾아가서 그 사람하고 이제 좀 친했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전에 굶어 죽은 회남 여왕 유장이 저의 조부인 심의기를 철퇴로 때려 죽인 것에 대해서 저는 원한이 많습니다. 그러니 이 일에 대해서 승상 공손흥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회남왕의 죄상을 더 부풀려 가지고 그렇게 보고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리를 들은 승상 공손흥은 거기다 하나 더 넘겨집어 가지고 아예 회남왕이 반란의 음모가 있다라고 가정에 의심을 하고서 그 소송 사건을 좀 더 철저히 규명해라 라고 지시를 합니다. 그래서 이 하남의 도의가 먼저 일단 유건을 면담을 합니다. 면담을 해서 조사를 해보니까 그 결과 이 태자 유천하고 그 여러 사람들이 영향을 받게 되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회남왕이 자기가 반역을 계획했던 것이 혹시 발각될까 두려워가지고 차라리 이참에 반란을 일으켜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한 다음에 오피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의견을 또 묻습니다. 지금 저 한나라 조정 잘 다스려지고 있어? 라고 묻습니다. 자, 이 질문에 오피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네, 천하 아주 잘 다스려지고 있습니다. 라고. 그러니까 이 말을 듣고서 회남왕은 사실 내심 불쾌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오피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아니, 공은 무슨 근거로 천하가 잘 다스려졌다고 말하는 겁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오피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제가 사적으로 조정의 정치를 살펴보니까 군군 신신 부부자자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은 공자가 한 말이죠. 임금은 임금답고 신하는 신하답고 아버지는 아버지답고 아들은 아들답다. 그렇게 되어서 현재 나라가 잘 안정되어 있고 또 장사하는 상인들은 막힘없이 교육을 잘하고 있고 또 거기에 저쪽 변방의 그 이민족들, 예를 들면 흉노족이나 남월족 이런 쪽이죠. 이런 그 이민족들도 조용하니까 옛날에 태평스러웠던 시대에는 못 미치지만 역시 아주 잘 다스려지고 있습니다. 라고 보고를 하는 겁니다. 이처럼 이제 오피가 또박또박 말대꾸 하듯이 듣고 싶지 않은 대답을 자꾸 하니까 이거를 듣고 있던 회남왕이 화가 머리 끝까지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화를 퍼럭 내면서 막 승질을 냅니다. 그러니까 이때 그 모습을 보고 놀란 오피가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말을 하고 그 자리에서 바로 사죄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잠시 그 분위기가 싸해졌던 거죠. 그래서 조금 시간이 지나면서 분위기가 싹 가라앉으니까 회남왕이 또 다시 오피에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만약에 저 산동에서 전쟁이 일어난다면 한나라는 반드시 대장군 위청을 장소로 삼아가지고 산동을 제압할 것인데 공이 볼 때 대장군 위청이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합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 말을 듣고 오피가 아직은 또 분위기 파악이 덜 되었는지 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제가 잘 아는 사람이 대장군 위청을 따라서 흉노를 친 일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저한테 돌아와서 말을 하는데 대장군은 사대부들을 아주 예우를 하고 자기를 돌보듯이 병사들을 모두 잘 돌보니까 병사들이 다 따르기도 좋아하고 또 위청 장군 스스로도 말도 잘 타고 재주가 아주 남보다 뛰어납니다라고 저는 전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느 누구도 대장군을 쉽게 당해내지 못할 것입니다. 적을 대할 때 아주 용맹하고 또 자기 병사는 무척 아끼고 보살피기를 좋아하니 어떻게 병사들이 그를 따르지 않겠습니까? 옛날에 진나라 때 명장이라 불리는 장한 장군도 위청 장군을 이길 수는 없을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결국 이 회남왕은 계속 오피의 말을 듣기만 하고 아무 말도 이제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 오피로부터 응원의 말을 듣고 싶었는데 결론은 아니오시였던 거죠. 그러니까 회남왕이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시간이 조금 더 지나서
회남은 손자 유건이 불려가서 신문을 받고 있기 때문에 얘가 깊은 내막까지 불어가지고 혹시라도 발각되는 거 아니야? 라는 걱정 때문에 군대를 직접 일으키려고 했습니다. 근데 오피가 또 지금 상태에서 반란이 성공하기 힘듭니다. 라고 또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회남왕이 오피에게 또 이렇게 묻습니다. 아니, 공은 오나라가 군사를 일으켰었던 것을 옳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오피가 이렇게 대답해요. 옳지 않죠. 오왕 유비는 부유하고 존귀했음에도 불구하고 반란을 일으켰다가 단도라는 땅에서 죽고 신체도 다 훼손되었고 그의 자손들도 모두 멸족당했습니다. 죽기 직전에 오왕은 스스로 반란을 일으킨 거에 대해서 무척 후회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니 왕께서도 잘 살펴서 후회하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또 얘기합니다. 자, 오피의 또 한 번의 만류에 회남왕은 이제 화가 크게 올랐습니다. 그래서 그간에 계획했던 반란 작전을 자기가 직접 설명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대장부가 죽으면 한 번 죽지 두 번 죽나? 더군다나 오왕은 전쟁 방법도 모르면서 반란을 시도했다가 실패한 거야. 나는 한나라 요새 성고 거기 내 장군 누화시켜가지고 공격하고 거기에 먼저 맞게 할 거고 또 주피 장군에게 영천군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이궐의 길을 막게 하고 진종 장군에게 남양 군사를 일으켜서 무관을 지키게 하면 돼. 이렇게 하면 하남에 있는 태서가 혼자 딱 고립돼가지고 낙양을 지킬 방도가 없지. 맞는 소리 아닌가? 그러면 우리가 뭔 걱정이 있겠어. 우리가 성구의 문을 꽉 잠그고 관문을 끊어버리면 황하 북쪽 조나라는 물론 황하 북쪽 하동, 상당, 하관 이 지역들은 전부 다 고립되고 마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가 삼천의 험난한 것에 의지해가지고 거다를 이렇게 하면 다 될 것 같은데 공은 어떻게 생각하오? 라고 묻습니다. 이 말을 다 듣고 난 오피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신에게는 그 화만 보이지 복은 안 보입니다. 라고 또 말합니다. 회남왕은 더욱 화가 치밀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큰 소리로 오피를 꾸짖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주변 모든 신하가 운복이 있다면서 10명 가운데 9명이 성공한다고 하는데 도대체 왜 당신만 그렇게 화만 있고 복이 없다고 하는가요? 라고 아주 화를 내면서 말을 하죠. 그러니까 오피가 그걸 받아가지고 또 열변을 토하면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대왕께서 가까이 총애하던 신하들 가운데서 지금 평소에 군사 좀 통솔을 한다는 그런 사람들은 모두 조사받느라고 다 옥에 갇혀 있어요. 그리고 남아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쓸만한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자, 모반을 하고자 똑같은 심정에 타오른 회남왕이 이번에는 진나라 말기 진승의 분기를 빗대서 또 이렇게 자기 변명을 합니다. 진승과 오광은 땅 한 떼기도 없이 1000명의 무리를 모아서 대택향에서 일어나가지고 팔 한번 확 휘둘러 가서 호령을 하니까 천하의 많은 사람들이 호응을 했고 또 그 여세를 몰아가지고 서쪽 해수에 딱 이르니까 이미 군사가 120만 명이나 불어났었어. 지금 우리나라가 비록 좀 작지만 군사로 삼을 수 있는 사람이 약 10만 명에 이르고 또 이들은 죄짓고 변방으로 끌려야 하는 진승과 같은 무리도 아니고 진승의 무리처럼 손에 창자로 뭐 이런 거지 농민도 아닌데 왜 당신은 우리가 화만 있고 복은 없다고 말하는 겁니까? 라고 또 따집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듣고 오피가 또 대꾸하면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전에 진나라는 포항부도해가지고 천하의 백성을 잔인하게 다루고 또 노역에 시달리게 했기 때문에 진나라 황제를 원망했고 백성들이 마침내 진승이 크게 호령하고 일어나니까 다 호응을 했었던 것입니다. 근데 지금 한나라 황제 폐하께서는 오히려 백성을 잘 보듬고 은혜로 널리 베푸는데 또 지금 대장군 위청의 죄는 옛날에 진나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장안 장군보다 더 그 이상입니다. 근데 지금 왕께서는 진승과 오광으로 비유하시지만 저는 그거 잘못된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이렇게 꼬박꼬박 말대답을 하면서 모반은 절대 안 된다고 오피가 계속해서 주장하자 이 회남왕이 지쳤는지 이렇게 또 묻습니다. 만일 그럼 지금
당신 말과 같다면 유행을 바랄 수도 없다는 것이오? 라고 묻습니다. 자, 이 말을 듣고 오피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니지요. 그래도 딱 한 가지 저에게 어리석지만 계책 하나는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자, 이 말을 듣고 분위기가 싹 바뀝니다. 귀가 쫑긋해진 회남왕이 그래? 그거 뭐야? 라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오피가 그 계책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지금 여러 제후들은 다른 마음이 없고 백성들도 원망하는 기색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조용한 거죠. 좀 평온한 거죠. 그러니까 그들을 동요하도록 만들기 위해서는 첫 번째, 한나라에서 현재 흉노들을 몰아내고 얻은 그 삭방군이라는 넓은 농토가 있는데 여기에 이주하려는 사람이 별로 없으니까 승상과 오사대부가 황제에게 올리는 문서를 위조해 갖고 나라에 있는 부자들, 그 다음에 죄인들, 뭐 이런 사람들을 삭방군으로 이주해 살도록 하기 위해서 군사를 동원해야 됩니다. 라고 해서 그 군사들로 하여금 소방자들, 죄인들, 부자인 사람들을 강제로 이주하도록 막 재촉을 하면 백성들이 원정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괴롭히는 거죠. 그러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조정 내의 각 지방 군국의 행정 관리를 맡은 관리들이 다루는 문서를 위조해가지고 각 제후들의 태자, 그 다음에 황제가 총애했던 신하들을 다 체포하도록 가짜 문서를 만들어서 그 사람들을 다 감옥에 가두고 압박하고 이러면 백성들이 그때부터 황제를 원망하면서 막 들고 일어날 거니까 그때 황제가 두려워할 거니까 그런 모사꾼을 동원해가지고 한번 그들을 잘 설득시킨다면 혹시라도 여행으로 10명 중에 하나둘 정도는 성사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을 합니다. 자, 사실 오피가 이렇게 설명한 건 말도 안 되는 그런 제안이죠. 근데 회남왕은 그런 말도 안 되는 제안을 듣고도 마음이 다급해졌는지 몰라도 이렇게 응답합니다. 야, 그거 좋네. 그래. 비록 그 뭐 요행이라고 할지라도 나는 그렇게 그게 요행이라고 생각지는 않아. 그러니까 한번 해보자.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마음이 다급해진 회남왕, 결국 자기 사람을 황궁에 들여보내가지고 황제의 옥새는 물론 조정 내 고위 관직들의 인장이라는 인장을 모두 훔쳐가지고 오피의 계획대로 실행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시켜가지고 거짓말로 장안으로 보내서 대장군 위청하고 승상을 가까이 모시게 한 다음에 자기가 반란군을 딱 일으키면 그때 동시에 그 대장군 위청도 죽이고 또 승상을 또 설득시켜서 항복하게 만들어가지고 자기가 모반을 기획을 하면 이건 누워서 떡 먹기다라고 이렇게 쉽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마음이 급하고 하려는 일이 계속 어긋나면 이제 판단 능력도 잃어버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회남왕 역시 이제 오피가 마지못해 제안한 말도 안 되는 그런 사례를 갖고 생각 없이 실행하려고 준비를 했던 것입니다. 회남왕은 자기 밑에 신하 중에서 상국 또 고위직의 대신들이 모반할 계획을 따르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두려워져 가지고 오피하고 함께 모의를 해서 궁정 안에 불이 난 것처럼 꾸며서 이 나머지 승상이나 높은 고관 대작들이 불 끄러 궁으로 들어오면 그들을 먼저 죽이자고 이렇게 계획을 세웁니다. 근데 이 계획도 주저주저하다가 결국은 실행에 옮기지 못하게 됩니다. 또 사람들에게 한 번은 남쪽의 남월 군대가 이 회남 국경을 침범했다라고 이렇게 소문을 내게 만들어서 그걸 구실로 해가지고 군사를 딱 모아서 일으키려고 했는데 이것도 계획대로 실행되지 못합니다. 어찌됐든 모반을 하려면 뭔가 동기부여, 어떤 모티브가 있어야 되는데 그걸 만들어내지 못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이제 번번이 제대로 이 군사를 일으킬 빌미를 찾지 못하게 되자 회남왕이 다시 오피에게 묻습니다. 과인이 거병을 해서 서쪽으로 진군하면 제후들 중에서 반드시 같이 호응해 주는 사람이 있을 것이요. 근데 만약에 호응하지 않는 사람이 나온다면 그때 내가 어떻게 하면 되지? 라고 묻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자기가 거병을 하기도 전에 실패할 것을 걱정해서 실패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것을 물어본 겁니다. 그러니까 오피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걱정 마세요. 그때는
남쪽으로는 형산을 일단 빼앗고 여강을 치고 심양의 배를 점유를 해가지고 하치라는 지역의 성을 지키고 또 국왕의 포고를 가로막아가지고 예장으로 들어오는 입구를 딱 차단하고 또 뛰어난 사수에게 장강을 지키기 위해서 한나라 남군이 장강을 넘어오지 못하도록 막고 또 동쪽으로는 강도 그리고 회계를 공격해서 그 땅을 차지하고 남쪽으로는 강력한 남월과 서로 이제 교류하면서 장강 그리고 회수 사이에서 강약을 잘 조절하면 시간을 늦출 수 있을 것입니다라고 이렇게 방어 전략까지 제안을 합니다. 이 말을 듣고 회남왕이 나름대로 좀 안심을 했는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좋아. 그러면 이보다 더 좋은 계책은 없을 것 같아. 자, 사태가 급하게 되면 우리가 남월로 그냥 도망가면 그만이잖아? 라고 대답을 합니다. 회남왕이 결국은 공격보다 실패를 했을 달아날 방책을 먼저 생각한 것을 보니까 이미 성공하기는 글렀다라고 봐야 되겠죠. 자, 이때 한나라 정의는 회남왕의 손자 유건의 진술을 딱 받아가지고 회남왕의 태자 유천이 영모에 연루되었다라는 것을 밝히고 황제에게 보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황제는 그 즉시 정의의 최고대장 정의감을 보내서 회남왕 태자 유천을 체포하도록 합니다. 정의감이 그래서 회남에 딱 도착을 하니까 회남왕은 그 소식을 딱 듣고 태자 아들하고 모의해서 또 상국 2,000석 이상의 녹봉을 받는 대신들을 불러가지고 죽이고 군사를 일으키자라고 딱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일단 먼저 상국을 죽이려고 상국을 부릅니다. 그래서 상국이 왔어요. 근데 죽이도록 계획된 내사가 아직 안 온 거예요. 왜 안 왔나 봤더니 업무상 출타라는 핑계를 대고 오지를 않은 겁니다. 또 한나라 중위는 황제의 그 조서를 가지고 온 사신을 영접해야 되니까 왕을 찾아뵐 수 없다라고 전해왔습니다. 자, 중위도 죽여야 되는데 중위도 이제 안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거사전에 미리 해치워야 할 대상들이 모두 나타나지 않은 것이죠. 결국 회남왕은 비록 상국을 죽여도 내사나 중위가 오지 않는다면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판단해서 상국을 놓아줍니다. 이처럼 회남왕은 주저주저하면서 자기가 계획했던 그 실행을 제대로 결정짓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한편 이 태자 유천은 자기 죄가 한나라의 중위를 죽이려고 모의한 것 때문이라고 딱 생각을 하고 이미 함께 모여있던 사람들이 다 죽었으니까 입을 열 죄인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아버지 회남왕을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님, 신하들 가운데 쓸만한 자는 이전에 모두 다 첩포되었고 지금은 함께 거사할 만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 아버님께서는 때가 아닌데도 괜히 군사를 일으켜 성공할지 못할지 모르니까 차라리 제가 그냥 정의 앞에 나가서 나 자수하겠습니다.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회남왕 역시도 속으로 거사를 일으킬 타이밍을 놓쳤다라고 생각을 하고 태자 자기 아들의 청을 그대로 허락을 합니다. 그래서 이 태자가 한나라 정의 앞으로 딱 다가가서 곧바로 스스로 자기 목을 딱 찌르면서 자결을 합니다. 근데 죽지 않았어요. 아마 죽는 흉내만 낸 것 같습니다. 자, 이때 이 오필은 자기 스스로 한나라 관리를 찾아가서 그동안 자신이 회남왕하고 함께 모반을 계획했던 사실을 다 자백을 하고 또 자기의 죄를 다 밝혀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되지도 않은 일을 도왔다가 오피가 먼저 반성하고 자수를 한 겁니다. 자, 그 이후로 태자 유천과 왕후, 도들 포함해가지고 회남왕과 함께 모반에 참여한 사람들이 전부 다 체포되고 무기를 준비했던 것, 그 상황, 그 사람들까지 다 보고가 됩니다. 보고를 받은 황제 무제는 자기 밑에 신하들에게 이 사건을 어떻게 처리했으면 좋겠는지 경중에 따라서 처벌하도록 해라 라고 지시를 합니다. 자기가 직접 명령을 내리지 않아요. 이때 회남왕 유한의 동생 형산왕 유사가 있었죠. 이 유사도 사실은 이 반란에 약간 연좌돼서 처벌을 해야 된다고 공경 대신들이 막 황제에게 청을 했는데 황제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유사가 유한의 형제인 건 맞지만 서로 다스리는 나라가 다르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거는 연좌제가 되기 때문에 연좌제는 마땅하지 않다라고 하면서 유사에 대한 처벌을 하지 못하도록 지시를 합니다. 결국 회남왕의 일족에 한해서 처벌받도록 결정지어진 거죠. 그래서 이 여러 제후들 그리고 여러 그다음에 한나라의 성상 이런 대신들이 모여가지고 이런 결정을 해서 황제에게 주청을 합니다. 이렇게 결정합니다.
회남왕 유한은 대형 무도하고 모반의 죄가 명백하니까 마땅히 사형에 처해야 됩니다라는 결정이죠. 자, 그러니까 마침내 이 천자 무제가 종중의 최고의 장에게 부조를 딱 넘겨주고 가서 회남왕의 죄를 다스리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 종정이 이제 회남으로 도착합니다. 뭐 사실은 스스로 죽으라라는 그런 그 조서를 갖고 내려간 거죠. 근데 이 종정이 회남에 도착하기도 않았는데 회남왕 유한은 스스로 자기 목을 찔러서 자결을 하고 맙니다. 그때 왕후였던 도, 그 다음에 태자 유천, 그리고 모반에 가담을 했던 모든 사람들이 다 멸족을 당하게 된 거죠. 반면에 황제 무제는 오피라는 사람이 정직하게 말하고 그간의 모반을 말려왔었다라는 사실을 전해 듣고 정상을 참작을 해서 죽이지 않으려고 했었습니다. 근데 정의로 있던 장탕이라는 사람이 안 된다. 오피 역시 회남왕의 모반을 획책한 주모자이다. 그러니 오피의 죄를 용서하면 안 된다라고 강하게 주청을 올립니다. 그래서 결국 이 오피도 죽음을 당하고 맙니다. 자, 그 이후로 이 유씨 가문의 본국이었던 회남국은 이제 없어지고 회남국에서 국왕군이 됩니다. 그래서 이처럼 한문제 때 와서 그동안의 본국들이 이제 하나둘씩 사라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본국에서 이제 군으로 바뀌어져서 황제가 직접 다스리게 되는 그런 영토가 되어가는 거죠. 자, 오늘 이야기 회남왕 유한에 대한 이야기였는데요. 오늘 이야기에서 백성들의 어떤 고충이나 황궁의 억압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개인적인 사적인 원한 때문에 나라를 뒤흔들고 또 복수하려는 마음, 그 복수를 품은 그 마음 때문에 회남왕 유한은 군사를 일으킬 명분만 찾다가 결국은 스스로 죽을 수밖에 없었고 또 그의 후손마저도 대가 끊기고 멸족당하고 말았습니다. 큰 사건을 도모하는 사람들 중에는 대의를 위해서 변화와 변혁을 시도하는 사람도 있지만 사소한 사적 원한과 복수를 위해서 대의를 핑계사는 사람 역시 존재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 가짜 대인, 가짜 의인에 속지 말아야 할 것 같습니다. 한 나라, 국가의 지도자 또는 기업의 리더를 선출할 때 그가 과연 큰 대의를 위해서 나서는 것인지 아니면 한낱 사적 복수심 때문에 대의를 핑계로 대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잘 살펴서 선택을 해야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 회남왕 유한은 소인배 수준밖에 되지 않은 인품을 가지고 황제의 자리까지 넘보았던 쫄장부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 여기서 마치고 다음에는 회남 형산열전 마지막 회로 이번에는 회남왕 유정의 셋째 아들 형산왕 유사에 대한 그리고 그 유사의 후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긴 시간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문학TV 고경이었습니다.